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et.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송국근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자, 이제 총선 D-6일 남았죠. 내일 그리고 모레 벌써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고 그리고 이 여론조사,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는 어제까지 한 것은 오늘 다 공표가 됐지만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실시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참고용으로 언론사나 아니면 각 정당에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그 여론조사는 선거 기간까지 공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깜깜이 선거 이렇게 불리는데 깜깜이 기간에 들어갔다고 하죠. 깜깜이 기간, 블랙아웃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간에 이 선거 판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그 기간이죠. 그런데 사실 깜깜이 기간, 여론조사 블랙아웃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도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워낙 들쑥날쑥해서 과연 이 선거판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좀 확인도 어렵고 또 분위기를 보면은 너무 지금 국민의힘이 안 좋다 이런 분석들이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D-6일을 맞은 이 시점에 판세가 정말 어떤지 그 부분을 후반부에 중반부부터 집중적으로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정확한 판세 예측을 하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나 각 당이 주장하는 것들 그리고 저도 13대 때부터 국회에 출입을 해서 14대 때부터 계속 총선 취재를 했고 그 입장에서 또 잠시 후에 2부에서는 또 한 30년 동안 국회를 출입을 했던 총선 취재를 오래 한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도 같이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동안 총선 취재를 했던 이런 경험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정말 판세가 어떤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썸네일에는 D-6일 전황 140 플러스 알파 본다. 자, 이거 제가 보는 겁니다. 제가 140 플러스 알파. 그런데 이것은 D-6일 현재 전황이고 좀 더 올라갈 여지도 있다. 자,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김경국 기자와 같이 일단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선거판이 뒤집힐 거라는 근거가 있다. 자, 객관적인 수치, 그리고 전망치, 또 경험치 이런 여러 가지를 섞어서 2부, 3부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1부에서는 아시아투데이 기사 심층 분석을 합니다. 조간신문이니까 오늘 종이신문 지면으로 분석을 하면은 너무 구문이 되겠죠. 신문이 아니고 구문이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판 기사, 속보를 계속 쏟아내는 인터넷판 기사를 중심으로 아시아투데이 지면 심층 분석을 해드리고 자, 2부, 3부에는 김경국 기자와 같이 이슈 집중 해부 그리고 총선 판읽기를 할 텐데 지금 조금 전에 오늘 저녁에 가장 핫한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전공의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140분간 대화를 나눴는데 그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잠시 후에 2부에 전해드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의료 대란 해결이 거의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크게 마지막 핵심 변수는 가장 큰 것은 투표율이죠. 투표율인데 어느 쪽에서 많이 투표장에 나가느냐, 우파, 좌파 중에서 어느 쪽에서 많이 나가느냐, 그리고 이제 중도층은 상당히 지금 줄어든 상황이죠. 양쪽으로 지금 갈려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투표장에 나가서 표를 어떻게 찍느냐, 얼마나 많이 찍느냐. 그 투표율이 변수가 하나 되고 있고 또 하나 변수는 이제 지금 7주째 끌고 있는 바로 이 의정 갈등입니다. 그 의학계와 정부의 갈등, 그 의료 대란. 이것이 처음에는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서 국민의 한 70% 정도가 지지와 성원을 보냈는데
이게 장기화되면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이 사고도 일어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사고도 가끔 일어나고 하니까 이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여론이 좀 장기화되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표 전에 어떤 실마리를 찾거나 아니면 극적으로 타결을 하면은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 마지막 핵심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왜 선거판에 뛰어들었을까,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조국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조국 주변 이야기도 또 많이 나오는데, 조국의 민낯을 알 수 있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살펴보고, 총선 판읽기에서는 지금 오늘 현재 전반적인 판세, 몇 석을 예상을 할 수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주에 한 번씩 여론조사 발표를 하는 것이 있죠. NBS 전국 지표조사인데, 여기 보면은 상당히 고무적인 조사 결과가 또 오늘 나왔습니다. 이 깜깜이로 들어가기 직전에 놓은 조사라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지면 심층 분석을 해드릴 텐데, 아시아투데이. 오늘 아시아투데이가 파격적인 편집을 했죠. 파격적인 편집. 뭐냐 하면은, 보통 사설, 칼럼, 이런 것들은 신문의 오피니언 면이라고 해서 거의 신문 제일 끝에 있습니다. 제일 뒤쪽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오피니언 면 사설. 이 마지막 페이지, 제일 마지막 페이지는 보통 전면 광고가 들어가고, 그 전 페이지에 사설이 쭉 이렇게 실리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신문이 파격적인 편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정말 강하게 주장하고 싶을 때는 사설을 일면에 배치할 때가 있죠. 일면에 배치를 합니다. 이 사설이란 것은 다른 칼럼, 기명 칼럼과 달리 기명 칼럼은 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송국건 정치 칼럼, 송국건 정치 평론, 이렇게 제가 외부했을 때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칼럼에 대한 책임은 신문사가 지기보다 제가 집니다. 기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신문사에서는 그 밑에 그렇게 달죠. 이 본 칼럼의 취지는 본산 논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니다. 그래서 이 기명 칼럼은 이 칼럼을 쓰는 사람의 모든 책임을 지지만, 신문의 사설은 말 그대로 회사, 신문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문사의 이름으로 쓰기 때문에. 보통 논설위원실 이쪽에서 쓰는데, 그래도 논설위원실 안에 논설실장도 있고, 전부 다 데스킹도 하고 걸러서 사설을 보내죠. 자, 그런데 사설을 보통 일면에 쓰면은 한 줄 이렇게 한 사이드로 이렇게 보통 썼는데, 오늘 이 아시아투데이 사설은 일면 톱일 뿐더러 거의 일면 통단으로 사설을 썼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데, 자, 제목은 이겁니다. 국가 운명 좌우할 4.10 총선, 국민들이 깨어나야. 이게 일면입니다. 국가가 운명 좌우할 4.10 총선, 국민들이 깨어나야. 그만큼 경각심을 일깨워야 되겠다는 그 취지가 저기 묻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일면입니다. 중간 제목은 4.10 총선,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 대 좌파 포퓰리즘 세력 간의 대결이다. 남미,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좌파 포퓰리즘으로 완전 몰락을 했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번영을 위해 모두 투표장에 나가 현명하게 투표하자. 자, 이 신문 매체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편집을 하면서 일면 톱에 사설을 올리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선에서 어느 쪽이 많이 투표장에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국가 운명이 좌우가 된다는 이 취지입니다. 이번 총선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수호 대 좌파 포퓰리즘 세력 간의 대결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는 세력,
그리고 좌파 포퓰리즘 세력 간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 있다. 어느 세력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세력이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이 번영을 이어나가 세계 5대 강국 대학도 가능할 것이다. 반대로 좌파 포퓰리즘 세력이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은 좌파 포퓰리즘 때문에 몰락한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포퓰리즘의 위험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고민정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했던 이야기 저는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때 코로나 때 이렇게 막 복지 포퓰리즘으로 막 현금을 막 살포를 하면서 국가는 비호라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국가는 비호라고 있는 곳이다. 물론 국가안이 차면 이제 비워야죠. 서로 나눠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가는 채울 사람은 없는데 비우기만 하면은 국고가 거덜나는 거죠. 그러면은 남미 몇 개국처럼 그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재명은 저번에 4년 전에 총선에서 코로나 포퓰리즘으로 재미를 봤죠. 현금 살포,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덕을 많이 봤습니다. 압승을 거둔 데는 사실상 그 당시 미래통합당의 공천파동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 현금 살포의 덕을 상당히 본 것도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재명이 또 민생 지원금 1인당 25만 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또 이렇게 이야기해서 들고 나왔었죠. 그런 포퓰리즘, 본인들이 지금은 정책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구호로 끝나지만, 저번에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 국간 열쇠를 맡기게 되면은 또 극심한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남미처럼 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투표하자, 이렇게 아시아투데이 사설은 마무리를 합니다. 대한민국을 남미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처럼 망하게 할 세력,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체제 부정 세력, 범죄 혐의자 집단 등이 총선을 통해 국회로 진입하는 것을 막으려면,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피땀으로 이룩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세대에 물려주려면 우리 국민 모두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계속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현명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될 것이다. 다른 총선 때에 비해서 지금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죠. 총선 후보들 중에서 하나는 지금 이 사설에서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체제 부정 세력입니다. 체제 부정 세력.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 앞에 10번, 10번까지 이 앞순위에 좌파 세력들을 막 배치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석기의 통진당, 통합진보당, 통진당의 후신격인 진보당에 비례를 3석을 내줬죠. 그리고 지역구도 단일화를 하면서 지역구 한 2군데서는 진보당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반국가 세력이죠.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입니다. 그 세력들이 벌써 최소 5석 정도 국회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담 선동 세력, 이런 세력들도 지금 국민의힘, 이재명이 문을 활짝 열어줬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지금 들어가려는 그 채비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이 범죄 세력, 이번에는 범죄 혐의자 집단, 바로 조국당이죠. 물론 이재명 당도, 이재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돈봉투 받은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송영길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 지금 소나무당 만들어서 거기서 나 선거운동 할 때까지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가 안 되니까 오늘 구치소 안에서 선거방송을 녹화를 하는 그런 해외 토픽감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국당,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조국 본인이 당장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당을 만들어서 지금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국당 안에는 뭐 항우나처럼 또 1심에서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항우나도 그 안에 있고, 신장식, 정가 사범이라는 신장식, 이런 사람들이 무더기로 지금 국회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지금 그 비례대표 1번 박은정, 그 남편 이종건 이 변호사 증간이율을 41억 수주를 받고 다단계 사기 가해자 척 변호를 하면서 한 번에 22억 원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표를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가면은 21대 국회는 지금 거의 난장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국가 운명을 좌우를 하게 되기 때문에 4.10 총선이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 자, 이 취지의 아시아투데이 사설 기사였습니다. 사설 기사를 일면에 톱으로 배치하고 그 통단으로 배치를 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죠.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부터 좀 운동화끈을 조여매야 된다. 자, 그런 취지에서 내보낸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또 조작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이번부터는 사전투표도 나중에 수개표로 다시 확인 작업을 다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 사전투표 독려를 하고 있죠. 내일 그 사전투표에 국민의힘 모든 지역구 출마 후보 전부 다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 본투표에서 혹시 놓칠 수도 있으니까는 사전투표부터 해서 이 기사를 올리자. 자, 이런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또 어떤 부정 개표 염려 이런 것은 사전에 다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고, 또 수개표를 다 하기 때문에 사전투표도 적극적으로 응해달라 이렇게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기사는 제목은 이겁니다. 책방 할배 제정신인가? 문 선거 등판에 개딸이 분노. 왜? 자, 문재인 파란 잠바 입고 점퍼 입고 지금 선거판을 다니고 있죠. 처음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양산 있다가 부산까지 쓱 가더니, 그 다음에 울산 가더니 오늘은 또 창원까지 갔습니다. 자, 전직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선거에 직접적으로 뛰어다니는 것, 선거운동원처럼, 이건 정말 본 적이 없죠. 사상 초유의 일이죠. 제목은 책방 할배 제정신인가? 문 선거 등판에 개딸이 분노. 왜? 문, 조국, 이낙연 등의 범야 정당 동반 지지 호소.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은 숟가락 얹기 하는 것인가? 그럼 가만 좀 있어라. 숟가락 얹기. 다 된 밥에 와가지고 째빠뜨리는 것도 있고, 다 된 밥을 다 해놓으면 와서 숟가락만 얹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꼭 이길 것 같으니까 문재인이 뒤늦게 나타나서 이 숟가락 얹기를 하는 것이냐. 자, 이 이야기입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0 총선 격전지에 직접 등장을 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니까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3일 기준 이재명 대표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 온라인 커뮤니티, 이재명 갤러리 등에는 문재인 행보를 비판하는 글이 수십여 건이 이상 올라왔는데, 주로 이미 성기를 잡은 총선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손가락 얹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글쎄요, 성기 잡았다는 것은 개딸들의 생각이고, 어쨌든 문재인은 이 선거판에 뛰어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죠. 왜 뛰어드는지. 특히 문재인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 새로운 미래, 이낙연이죠.
등을 모두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은 큰 게 분노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타 범야권 비례 정당이 아닌 오직 민주당에만 표를 줘야 몰아줘야 한다는 이른바 몰빵론을 밀고 있는데 이재명은 여러 군데 이렇게 보험을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조국이 만든 조국당도 찍어달라. 이낙연 본인이 총리를 시켰던 이낙연 당도 찍어달라.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는 이재명 의 개딸들이 뿔이 난 거죠. 왜 여기저기 이야기 하느냐. 왜 더불어민주당만 찍어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문재인 쪽을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2일에는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점퍼, 이건 또 조국 상징색도 파란색 점퍼입니다. 그거를 입고 울산 지역을 방문해서 민주당 후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 대표 지지자들은 아니 책방 할배는 진짜 제정신인가? 책방 평산마을에 책방을 하고 있죠. 민주당 당원이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왜 민주당 당원이 조국 당을 찍으라고 하느냐 이거죠. 다 된 밥에 재뿌리기, 숟가락 얹기 등의 글을 올리며 분노했다. 자, 이제 문제는 왜 내려왔을까요? 지금 김종숙과 같이 둘이서 다니고 있는데 봄나들이 간 건 아니겠죠. 봄나들이 간 건 아니고 이 문재인은 다 나름대로 꿍꿍이가 있습니다. 꿍꿍이 뭐냐 하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야권이 재편성될 가능성이 높죠. 재편성되면은 거기서 당권을 친문 쪽에서 잡는데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거죠. 힘을 보태려고 하는 거죠. 지금 조국당은 사실상 조국은 당을 만들 때 문재인의 허락하에 만들었습니다. 양산에 찾아가서 민주당과 다른 정당을 만들겠다 보고를 했고 문재인이 이해한다 해서 힘을 실어줬고 조국당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재명을 구슬러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도록 했죠. 이재명이 원래 그 전에 병립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양산에 다녀와서 양산에서 문재인이 당신이 이 다음에 대통령이 되려면은 범좌파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재명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자면은 준연동형제를 해서 거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친북 세력도 끌어들이고 계담 세력도 끌어들이고 시민사회단체도 끌어들이고 해서 범좌파 진영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다음날 이재명이 준연동형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지금 가장 준연동형제의 최대 혜택을 보는 사람이 조국이 된 거죠. 조국. 지금 조국이 받고 있는 지지의 상당 부분은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이재명에 반대하는, 그러면은 과거 노무현, 문재인을 지지했던 그 세력입니다. 그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입장에서는 일단 이번 총선이 끝나고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면은 그때 조국 세력과 지금 민주당 안에 남아있는 친문들, 이번에 다시 공천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건영, 고민정, 진성렬이 몇 사람들 쭉 있는데, 이 사람들과 조국 세력이 연대를 해서 아마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것이 문재인의 하나 목표고, 그래서 임종석도 그때 당에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것을, 그때 공천을 못 받아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것을 사실상 문재인이 붙잡았다는 그런 것이 정설입니다. 왜? 남아있어라. 총선 끝나고 이재명이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당권이 8월 달에 어차피 경쟁이 있으니까는 그때를 도모하자. 우리에겐 조국이 있다. 조국도 또 움직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판에 지금 문재인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조국, 그러니까는 개딸들이 발칵 뒤집어진 이유가 이재명이 지역구는 민주당 찍어달라. 그거는 조국당에서 지역구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비례대표라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조국당을 밀어달라. 조국당은 비례대표만 냈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조국당 찍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몰빵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것과 다른 거죠. 서로 이제 분리해서 찍으라는 문제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서 발끈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다니면서 조국에게도 눈도장 찍고, 이재명에게도 눈도장 찍고, 이낙연은 되지도 않겠지만, 이낙연 당은 되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총리까지 자기가 시켰으니까는 그것도 한번 이야기하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는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죠. 본인이 이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문재인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가 본격화됩니다. 특히 지금 이상직의 전 사위, 서창호 씨가 연루된 타이스타제 탄건 관련돼서 이것은 뇌물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본인이 이 딸이 임기 중에 태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 이주를 했을 때 이스타제에서 이상직 전 의원이 편의를 봐주고 그 다음에 이상직은 중진공 이사장도 가고 국회의원 공천도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뇌물죄가 된다는 것이 법적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사들이 있죠. 월북몰이나 우리 공무원 월북몰이,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부정개입 사건, 여기도 지금 수사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부터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지 선거 후에 자기를 만약에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됐을 때 정치 탄압이다, 이재명처럼 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또 실제 자기 우군을 정치권에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이 선거전에서 이렇게 앞서서 나와서 움직이는 겁니다. 어느 역대 대통령이 그냥 메시지를 내면서 선거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때 2020년에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냈죠. 이 보수 세력이 다 단결해서 선거에 임해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냈죠. 그런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은 어떻게 이 유니폼을 입고, 선거 유니폼을 입고 파란색 옷을 입고 현장에 다니는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진영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 진영 표 찍어달라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문재인, 다 쏙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아투데이 마지막 소개해 드릴 기사는 김준혁 이야기인데, 김준혁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스와핑 발언 일파만파. 오늘 또 스와핑 발언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정도면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는데, 김준혁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아시아투데이 인터넷판에서는 스와핑 발언을 했습니다. 스와핑 발언을 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이 아니고 그 전에 했던 말들이 지금 막 소환이 되는 거죠. 과거에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과연 우리가 공화국이냐 제국주의 국가냐, 제국주의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아니겠느냐, 지금 거의 황제가 다스리는 전근대 국가의 모습들 아니겠나,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나오는 대로 하죠. 교수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과거의 대한제국과도 같은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제국주의적 속성을 보여주면서 더 강력한 전제주의 정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연산군 시절에 스와핑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뜬금없이. 스와핑. 고위 관료들, 부부들을 갖다가 불러다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스와핑을 시키고, 자기 남편 승진시키려고 궁에 남아서 계속해서 연산과 성적 관계를 맺는 고관대작들의 부인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것이 현재 모습하고 뭐가 다르겠나. 자, 저 읽어드리기도 그런데, 어쨌든, 이런, 김준혁과 관련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국제신문 김경국 전 서울본부장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은 김경국 기자와 제가 같이 이 목요일날 진행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김경국 기자 어디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진행자가 바뀌는데 화요일 진행자로 우리 김경국 그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이 새로 투입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저도 따로 제가 별도로 진행을 하고 김경국 본부장도 다음 주 화요일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 8시에 진행을 합니다. 송국근의 현장 정치에서 같이 대담을 나누다가 따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코너 이름은 정하셨어요? 코너 이름은 일단 여의도 25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의도 25시. 예. 좋네요. 여의도 정치를 오래 이렇게 취재를 하셨고 여의도는 24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알지 못하는 시간이 1시간이 더 있어요. 여의도에서는 묘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의도 정치판에 여의도 25시 아주 아주 좋은 장면 같습니다. 예. 자, 우선 오늘 처음에 가장 오늘 저녁에 지금 나온 이야기부터 좀 살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전공이 대표와 만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비대위원장인가요? 전공이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네, 그렇죠. 지금 전공이가 지금 가장 그 핵심적인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료계에서는 지금 사실은 전공의들이 이제 핵심 역할을 그렇죠. 맡고 있는 셈이죠. 예. 예. 오늘 박단 비대위원장입니다. 이름이 박단. 예. 박단 예, 예, 여자입니다. 박단 여자네요. 비대위원장인데 오늘 140분, 그러니까 2시간 20분 동안 만났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원래 이제 어제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죠. 박단 위원장이 혼자 오든 네. 아니면 전국민 몇 명이 오든 관계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조건 없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겠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박단 위원장 오늘 이제 아마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만난 것 같습니다. 네. 한 2시간 20분을 만났는데 뭐 길게는 발표는 안 했습니다. 오늘 사진도 안 찍고 그냥 계속 둘이서 얘기만 계속 했는 건데 오늘 뭐 끝나고 난 뒤에 발표는 윤 대통령은 정원 논의에서 논의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경청하고 그리고 처우와 근무 개선, 전공의들의 처우와 근무 개선 이런 부분, 근무 여건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 이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단 위원장은 뭐 7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이게 핵심이 지금 정원 2,000명 정원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일부 논의는 되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앞전에 박단 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얘기가 전공의는 윤 대통령 멘트입니다. 전공의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체계에서 가장 약자다. 전공의가 전공의가 가장 약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전공의를 보호해야 되고 처우를 개선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 박단 위원장을 만나면 이때까지는 확실하게 만날 일정은 안 잡혔을 때입니다. 만나면 전공의들의 울분을 듣고 타이르는 대상으로는 절대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윤 대통령이 그 앞전에 밝혔던 생각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엮어서 볼 때 박단 위원장하고 만났을 때 뭐 분위기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오늘 박단 위원장 끝나고 돌아가서 SNS에 또 뭐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올렸다고. 저는 한 줄을 올렸더라고요. 한 줄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뭐. 네, 그리고 뭐 또 뭐 박단 위원장 아무리 비대위원장이지만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닐 테고 또 전공의들하고 얘기를 쭉 뭐 대화를 나눠봐야 될 테니까 아마 좀 더 기다려 보면 전공의들의 생각도 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 면담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메디게이트 뉴스라는 이 의료 전문 매체에서 이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은 대통령실에서 정원을 이제 2,000명에서 600명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리고 600명으로 조율 얘기가 났다고 해요. 그렇게 이렇게 저도 그 기사를 보니까 기사가 좀
정확히 이 팩터에 좀 맞지 않게 이렇게 육하원칙에 좀 맞지 않는 그런 기사던데. 600명 같으면 엄청나게 예, 후회한 아닌데, 예, 그래서- 참 후퇴한 아닌데. 네, 그래서 그 기자들이 이제 그 문의가 빗발치니까 네. 용산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냈어요.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원 그 정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 일단 이렇게 냈는데 아마 이게 총선 후에 의료계에서도 총선 후에 협상에 들어가면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 전에 해야지 이 국민들도 좀 안심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총선 전에 좀 협상이 매듭될 가능성도 지금 하나씩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뭐 대화를 시작했으니까 네. 앞으로 진도가 좀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도 2,000명을 설정한 그 이유를 굉장히 상세히 설명을 했잖아요. 굉장히 상세히 이제 한 있습니다. 50분 이상 설명을 했는데 그때도 이 2,000명에서 물러설 수 없지만 의료계에서 단일화된 안을 가지고 오면은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렇죠. 문을 열었죠. 그래서 그 문을 열었고 오늘 또 처음으로 어쨌든 대한전공의 협의회 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140분 동안 또 이렇게 논의의 물꼬를 텄기 때문에 이게 총선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는 사안이죠. 그렇죠. 의료대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권이 안고 있는 마지막 정책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과 그렇죠.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그 처음에는 이 의료계 정원을 늘리는 데 대해서 많은 그 지지를 받았어요. 국민 그렇죠. 여론이 한 네. 70% 이상만 맞습니다. 지지를 했는데 이게 장기화되고 한 2달 가까이 막 가니까 병원 현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해서 지금은 이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았어서 이게 좀 빨리 끝내라 뭐 이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거 총선 전에 좀 깔끔하게 매듭이 되면은 선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 국민 생활에도 불편을 해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저는 이 아마 정원을 좀 단계적으로 정원하는 제 발음이 똑같죠. 정원이나 경상도 쪽이라서 정원을 단계적으로 좀 늘리는 그쪽으로 아마 해법이 모색되고 있다는 말은 제가 계속 듣고 있어요. 네, 듣고 있는데 또 이게 마지막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카드가 또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주말 사이라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취재 오래 하셨잖아요. 그런데 취재를 뭐 오래 하기는 했지만 저도 참 좀 전에도 뭐 말씀하시는 거 제가 잠깐 듣기는 어떻게 보세요? 왜 선거판에 뛰어들어서 아니 잊혀진 삶을 사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전직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재임 시에도 그래야 되고 퇴임 후에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임 당시부터 우리 편들, 자기 편들을 위한 정치를 많이 했었죠. 편가르기를 많이. 사실은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장 크게 잘못한 부분이 국민들을 편가르기 했다는 그 부분을 저는 제일 잘못했다고 꼽고 있는데, 그리고 임기 중에서도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라기보다 자기 편을 위한 그 대통령이다 이런 인상을 많이 심어줬었는데 지금 퇴임을 하고 저는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잠바까지 찾아 입고 그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6일 남았죠. 아마 한두 번 정도 더 사상이나 뭐 그 집 가까운데 양산이나 사상 한두 번 더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그렇죠. 이 정도 상황이라면 지금 창원까지 갔으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양산,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울산, 지금 창원까지 갔으니까는 그쪽 판세가 어렵나요? 지금 판세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판세가 기대가 되는 것이죠.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되는 것이죠. 말로 옮기면 그 낙동강 벨트하고 여기가 지금 보면 한강 벨트 쪽은 지금
여론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그 잠시 후에 저희들이 그 소개를 드릴 텐데 그런 게 있는데 서울을 비롯해서 상당히 다시 호전되고 있다, 반등하고 있다는 게 있는데 이 PK 쪽은 지금 그 아직 그 답보 상태인가요? 조금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부산 판세를 먼저 한번 짚어보고 가죠. 예, 그러면 예. 예, 사실은 아직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오늘 아침에도 제가 부산에 뭐 몇 군데 전화 통화를 몇 군데 해봤는데 예. 수도권 부산에서도 수도권 소식은 전해 듣고 있는데 부산에서 하는 말이 수도권은 자기들이 듣기에 수도권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부산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아직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그러면서 그건 이제 원인으로 따지는 게 저 한번 그때 저 우리 황상무 수석 그리고 저 이종섭 대사 전 대사 여기서 확 꺼지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이제 공천에 대한 문제점 그 부분이 다시 중첩이 됐다는 거죠. 사실 부산은 공천을 하면서 좀 뭐라고 할까요? 갖다 꽂는다 그러나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공천 신청했던 사람을 재배치 재배치를 하면서 좀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재배치를 하다 보니까 공천이 늦어진 측면도 있었고 늦어진 측면도 있었고 지금 수영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장해찬 그 수영 같은 경우는 또 부산 진을에서 경선을 해서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을 전략 공천을 했다고요. 정연욱. 정연욱.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발이 지금 굉장히 데미지가 컸던 것 같아요. 데미지가 커서 그 부산에서 전해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미지들이 아직 정립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영이 지금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인데 지금 정연욱 후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민주당 후보가 30 몇 %. 먼저 앞서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뭐 오늘 단일화를 하자 그랬는데 지금 오늘 사실 마지막이잖아요.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되면. 그런데 아직까지 단일화 기미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 민주당에 넘겨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저 수영에 가서 또 유세를 하고 그랬고 뭐 유세장에서 마주쳤다는 유세장에서 마주쳤는데 장해찬이가 뭐라고 막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어렵고 지금 해운대 갑 같은 게 해운대 갑은 사실은 해운대는 부산의 강남이죠. 부산의 강남인데 해운대 갑에서 지금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는 지금 주진우 후보죠. 윤 대통령의 법무비서관 출신 주진우 후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홍수는 지금 민주당 후보가 홍선훈 후보인데 구청장 출신입니다. 원래 대학 교수고 구청장을 해운대 구청 직전 구청장을 했거든요. 구청장을 하고 구청장을 하면서 그런 대로 잘 했습니다. 평가가. 그런 데다가 이제 일찌감치 출마 선언하고 열심히 뛰다니다 보니까 인지도도 높아요. 그래서 지금 좀 휘청거린다 그런 그 부분이 있고 지금 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연재는 김희정 전 장관이 지금 삼선에 도전하는데 진보당 후보 그러니까 중앙에 전혀 알려 있지 않은 노정연 후보라고 있는데 여기가 보면 아마 과거 한 청년 출신인 것 같아요. 보니까 국보법 위반도 있고 뭐 전과가 3범이던데 그런 거 한 청년 출신이 같은데 지금 며칠 전에 부산일보 부산 MBC 조사에서 무려 19.2% 포인트가 차이가 났거든요. 좀 상태가 좀 심각한데 그래서 지금 경선에서 김희정 장관이 지금 현역 의원 이주환 의원입니다. 이주환 의원한테 김희정 전 장관이 경선에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주환 의원하고는 둘은 계속 오래된 경쟁 관계입니다. 오래된 경쟁 관계인데 오늘 이제 드디어 이주환 의원이 부산시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내란 음모로 해산된 종북 추종 세력인 통진당 후회가 지금 다시 부산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 내가 적극 돕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왔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판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과다 표집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좌파들이 좌파의 가장 문제는 이게 19.2% 포인트면 이 과다 표집이 됐다고 해도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가들은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PK에서 지난 총선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것이다. 지금 현재 7석이거든요. 부산에서 3석, 경남에서 3석, 그다음에 울산에 1석. 이렇게 7석인데 뭐 어떤 사람은 최대 14석까지 가져갈 것이다. 이래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거의 뭐 완전 압승이었잖아요. 180대 103이었죠. 완전히 압승하는 그 분위기에서 그때 당시에 부산에서도 위험하다 그랬는데
그 앞전에 20대부터는 나왔죠. 그 앞전에 20대 총선이 부산에서 5명, 그리고 중간에 해운대에서 저 보궐선거를 해서 또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네. 그래서 총선 때는 시점에서는 6석이었거든요. 6석이었는데 결국 저 21대 총선에서는 막판에 보수가 결집을 했어요. 그래서 3석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현상 유지하거나 민주당이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PK 지역에서요.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판단을 한번 분석을 해보죠. 뭐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썸네일에서 140% 쌀파 본다. 140% 쌀파 본다. 이렇게 했는데 근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처음에 이 국민의힘이 좀 어려움에 있다가 한동훈 비대위가 뜨고 나서 2월 달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좋았어요. 상당히 치고 올라가서 한동훈 효과, 한동훈 현상 이런 말을 했는데 3월 달 들어서면서 이게 분위기가 막 바뀌었거든요. 그때 일단 공천 막바지에 장해찬, 도태우 네. 그 공천 취소도 있었고 말씀하신 황상무, 이종섭. 그러니까 장해탄, 도태우에서 황상무, 이종섭 문제가 겹치면서 좀 여론이 안 좋아졌는데 거기다 조국이 나타났어요. 조국이 나타나서 그 전에는 처음에 한동훈이 등판을 해서는 이 선거 구도를 그 전에 한동훈 등판하기 전에 이 윤석열 대 이재명 해서 윤석열 대 이재명 하면은 정권 심판론이 가능하거든요. 그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 한동훈이 등판을 하면서 한동훈이 계속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막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조국이라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강성 지지층을 선동을 하는 거예요. 막 선동을 해서 그러니까 조국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 윤석열 뭐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윤석열 정부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하니까는 또 그 강성 지지층 열성 그 팬덤을 형성하고 이 사람들을 막 하면서 이재명과 힘을 합치면서 이게 정권 심판론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상당히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3월 말, 4월 초에 접어들면서 저쪽에서 자책골이 막 시작됩니다. 자책골이 시작되는 게 일단 조국 쪽에서는 박은정, 그리고 이종건, 그 41억 뭐 수임료 이런 문제, 그리고 또 김준형인가요? 김준혁. 예, 그 6번. 6번 형. 예, 김준형. 예. 그 국립외교원장 했던 이 사람은 뭐 반미하면서 지금 와이프, 애들 둘 전부 다 미국 국적. 자기 빼고 지금 와이프하고 애 전부 미국 사람. 3명 다 미국 사람. 그런 사람이 무슨 대한민국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하니까 이제 조국의 그 박은정 리스크, 이 박은정 리스크는 지금 계속 터지고 있죠. 박은정은 오늘 보니까 심지어 저 이종건 변호사 자기가 구속시켰던 사람을 오늘 보니까 다른 건으로 다시 변호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검사하면서 이 코인 사기, 코인 사기에서 구속시킨 두 사람을 이제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그 사람이 자기가 구속시킨 것과 유사한 또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이종건 변호사가 그걸 또 변호를 했어요. 자기가 구속시킨 사람은.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원래 같은 건으로는 뭐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은 다르고. 건은 다르고. 그러니까 아니 검찰 개혁한다면서 완전히 부패 검사의 표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정말 우리 기준으로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생각 자체를 우리는 못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조국은 지금 뭐 저는 뭐 벌써 그 위에 정점 찍고 지금 추락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국은. 그리고 조금 이따 시간이 있으면 다루겠지만 웅동학원 그 반납 왜 안 하느냐고 지금 문제가 다시 되고 있거든요. 그때 조국 사태 초기에 불거졌던 게 웅동학원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웅동학원은 말만 반납하겠다고 그 뒤로 액션은 요만큼도 없었더라고요. 전혀 없었어요. 액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역시 조국답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웅동학원이 처음에 조국 사태가 사모펀드하고 웅동학원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럼요. 웅동학원이 자기 가족들이 운영하는데 그 중학교에서
자기 사촌 동생이 거기 뭐 교무 부차장인가 있으면서 교사를 채용을 교사 하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채용 비리가 있었죠. 구속도 되고 했죠. 그래서 그때 논란이 됐을 때 이 박정숙 그 모친이죠. 조국이 모친이 반납하겠다고 사회 환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부분도 조금 시간이 있으면 살펴볼 텐데 어쨌든 이제 그런 조국의 민낯이 새로운 민낯이 막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 김준혁의 막말 이 조금 전에 제가 하나 소개드렸는데 박정희, 고종부터 해서 이대생, 정상라 뭐 이런 말도 이런 그 막말 그다음에 양문석, 공영훈 이 부동산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막 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게 그 조만간 좀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데 판세는 아마 지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저 사개 기관 여론조사도 그렇지만 지금 많이 바뀌는 추세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들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지금 예상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을 얻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여의도 연구원에서 저 조사 관련해서 홍석준 부실장이죠. 종합상황실 부실장이 우세 지역이 몇 개냐 이러니까 우세 지역 얘기는 안 했는데 82개보다는 많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전에 한 2주 전에 82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82개보다는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가만 계산을 해보면요. 이제 민주당이 자기들 판세로 110개가 우세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박빙이 49에서 50개 정도 박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110개에서 50개다 하면 160개입니다. 그 나머지가 그러면 90에서 94개 정도가 국민의힘이 민주당 계산으로는 우세하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정도 계산이 나오면 만약 이 박빙에서 한 절반 조금만 넘게 가져오면 그러니까 만약에 30개를 가져올 수 있으면 아까 100 몇 개, 94개. 94개에서 그럼 30개만 가져오면 124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비례대표 지난번에 19석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19석인데 만약 20석 가져온다면 뭐 140. 거기서 좀 더 박빙 지역에서 좀 더 플러스하면 과반도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140 플러스 알파. 그렇죠. 썸네일에 했지 않습니까? 140 플러스 알파.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 계산으로 놓고 볼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 계산을 역을 하면 이렇게 이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자기들 주장을 그대로 하면.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보통 이런 거는 좀 보수적으로 하거든요. 보수적으로 이제 자체 분석을 내놓는데 지금 민주당의 계산을 이렇게 거꾸로 대입하면은 이렇게 142 플러스 알파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자체 분석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우세 지역구가 그 1, 2주 전에는 82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아졌다. 한 90개 잡자고요. 90개 잡고 그 다음에 이 박빙 지역이 55곳. 이것은 뭐 민주당도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55곳. 그럼 55곳에서 우리가 한 30대 25 한다고 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30 거기다가 비례 20 하면 딱 140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알파가 되는 게, 이 여의도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은 구체적으로 그 지역이 나옵니다. 지역이 나와요. 지역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격전지, 박빙 지역. 박빙 지역은 지역이 나오죠. 지역이 거기 있죠. 서울이 15개, 인천 경기 11개, 부울경 13개, 충청권 13개, 강원 3개.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자, 서울이 15개가 박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서울의 우세 지역을 뺀 겁니다. 그렇죠. 강남, 송파, 강남 서초. 이쪽에 좀 이건 우세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빼고 15개죠. 그런데 그때 4년 전에 이 강남 벨트 빼고 당선된 유일한 곳이 용산 하나예요. 용산 하나죠. 용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41대 8로 졌죠. 용산 하나만 강남 벨트 빼고 이겼는데 지금은 박빙 지역이 15개라는 거예요. 우세 지역은 이제 빠진 거죠. 그럼 15개 중에서 절반만 해도 7, 8석이 되니까. 절반만 해도 뭐 15개 되는 거죠. 서울.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 군데 이제 판처를 봐도 가령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이런 데는 이기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때는 졌어요. 그러니까 그 강남권에서 확실히 성기를 잡은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을 다 하면은 이 15개 중에서 기존에 그때 8개 외에 플러스 뭐 한 7, 10개 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천 경기가 지금 11개를 박빙으로 잡는데 인천 경기도 마찬가지죠.
그때 인천 경기에서 전부 다 얻었던 게 경기가 그 7, 인천이 셋. 인천이 하나입니다. 인천이 윤상현 그 무소속까지 해서 둘인데. 둘이었다고. 예, 근데 윤상현 무소속 빼면 하나니까는 인천 경기에서 그때 8개 했어요. 8개 했는데 지금은 우세 지역 빼고 박빙이 11개라는 예, 그러면은 그만큼 좀 더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고, 부울경은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그 13개인데. 부울경은 지금 13개 이렇게 경합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잡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충청권도 13개 경합을 한다면 이거 상당한 선전을 하는 것이. 선전한 거죠. 그때 대전에서 0대8. 8대0. 예, 0대8로 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선전하고 있고, 강원도 마찬가지로 세 군데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면은, 여기서 이 접전 지역에서, 그러니까는 55곳이라고 잡았는데, 여기서 이 55 중에서 한 30개만 하면은, 충분히 비례대표까지 합해서 140 플러스 알파. 근데 이거는, D-6일, 현재 전황이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의료 대란 같은 것이 정리가 되고, 하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연구원 조사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박빙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박빙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열세에서 박빙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그냥 진짜 듣기 좋아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분석을 내놓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국 지표조사, MBS 조사가 나왔어요. MBS 조사는, 그동안 보면은, 이 국민의힘에 잘 안 나오는 조사입니다. 이런 조사를 보면 저희들이 쫙 보면은, 국민의힘에 유리한 조사가 가끔씩 몇 개씩 있고, 대체로는 국민의힘에 아주 불리하게 나오는 조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MBS, 전국 지표조사도 그동안 국민의힘에 상당히 불리하게 나오는 조사예요. 이게 4군데 그 여론조사 회사가 같이 해서 2주에 한 번씩 그 조사 발표를 하는데,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석준 종합상황실 부실장이 오늘 MBS 조사를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해서 민주당과의 격차를 2자릿수로 벌렸음을 지목을 했다. 2자릿수로 벌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서울 지역 우리 당 지지율이 올랐고 인천 경기도 좀 역전됐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당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 소극적이었거나 숨은 의사가 덜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좀 숨어 있었는데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는 샤이 보수든지 그 앵그리 보수든지 앵그리 우파, 화난 우파가 다시 등장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동안에 화가 나 있던 보수 유권자들이 말을 하자면 국민의힘에 화가 나고 또 대통령에게 화가 났던 그래서 숨어 있던 보수 유권자들이 이제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고 하니까 다시 그 보수 유권자들이 의사를 표시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모든 지표가 지금 MBS 여론조사에서 모든 지표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지금 어느 정당 투표할 것인가 했을 때 국민의힘이 플러스 7%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주 사이에요. 플러스 7%가 포인트가 올라갔고 또 정당 지지도도 지금 국민의힘이 플러스 5%포인트 올라가서 39%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2자릿수 격차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29%거든요. 10%고 여기다가 조국혁신당 10%를 합치면 39%. 합치면 39%인데 이건 이제 정당 투표에서는 그렇죠. 같이 비슷하다는 이야기고 조국혁신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39대 29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볼 때는 국민의힘 직전 조사 대비로 보면 국민의힘은 5%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그대로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 올라갔는데 민주당이 그대로인 걸 볼 때 지금 보수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고 있다. 이건 확실한 수치인 것 같거든요.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이제 숨어있던 방금 말씀하신 앵그리 보수 내지 뭐 샤이 보수 이런 분들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정부 지지론도 그렇습니다.
저 정부 지지론이 46%, 정부 견제론이 47%. 예. 똑같이 사실상 똑같이 예, 나온 살짝 거죠. 같죠.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도 2% 포인트가 올랐고 부정 평가는 1% 포인트가 예. 내렸습니다. 예. 이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30대입니다. 예, 30대. 투표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무려 8% 포인트가 증가를 했죠. 2주 사이에. 급등했고 예.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7% 포인트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역전돼서 30대 26으로 지금 역전이 됐거든요. 사실 30대는 민주당 성향이 훨씬 민주당 성향이 훨씬 강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뭐 아까 뭐 조국이나 그런 문제도 있지만 민주당 같은 공영훈이라든지 아니면 양문석이라든지 양문석 딸이 어떻게 대학생이 11억을 빌려서 그리고 공영훈 20대 초반 아들한테 30억 제대 기념으로 그러니까 30 이런 거 사실은 저 열심히 일하는 청년층에서 볼 때는 그렇죠. 엄청 열받는 일이거든요. 아버지 욕도 하고 싶고, 아버지 원망도 하고 싶고. 표심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런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이제 30대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별로도 지금 다시 이제 우리 황상무 이종섭 그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7% 포인트 올라서 42%고 민주당이 마이너스 1%에서 지금 25%. 아 서울 지역이. 서울 지역이. 이게 17% 포인트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상태로 복귀한 거고. 경기 인천도 지금 국민의힘은 7% 포인트 급등했는데 민주당은 3% 포인트가 하락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5% 포인트 차이로 지금 앞서고 있는 그런 조사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그래서 이 MBS 조사 이게 사실 이제 내일부터 깜깜이니까 오늘부터 하는 조사는 발표를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이런 조사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론조사가 이제 들쑥날쑥하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추세는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추세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특히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한 2주 사이에 또 최근 가장 1주 사이에 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변화가 지금 자책골을 조국당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계속 자책골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 이 오늘만 해도 지금 거의 뭐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김준혁, 손정 너무 여러 가지 이야기라서 지금 뭘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론조사 얘기를 PMI부터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야기 하다가요.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있어서 이게 일반 여론조사 이 전국 지표조사도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게 각 지역별 지금 정당 지지율은 그래 좋은데 정당 지지율 좋고 서울의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서고 있는데 각 격전지를 보면은 왜 그렇게 전부 다 오차 범위 내지만 다 뒤지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의 가소 표집 이야기가 지금 이번 주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여론조사를 놓고 평균적으로 볼 때 응답률이 높았을 때는 분명히 보수 후보가 유리했습니다. 그렇죠. 응답률이 높았을 때. 그런데 응답률이 떨어질 때는 이게 좌파 후보들이 유리했거든요. 이거는 거의 통계적으로 딱 나오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게 그만큼 과소 표집된다는 거죠. 표집되어 왔다는 거죠. 지금 개별적 서울 같은 지역에서 개별 지역구에서 경쟁력을 조사했을 때 보면 그만큼 국민의힘 후보들이 뒤지고 있는 부분은 그만큼 그 지역에서의 보수 유권자들이 과소 표집됐다.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각 격전지에서 지고 있다는 조사는 두 가지 방법인데 주로 ARS하고 전화 면접은 조사인데 지금은 이제 ARS는 거의 안 하기로 했고 전화 면접 조사를 해요.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는데 그 응답률이 한 10%밖에 안 됩니다. 10%밖에 안 돼서 그 조사를 보면은 각 격전지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는 걸로 쫙 나왔습니다. 쫙 나왔는데 한국 경제가 PMI라는 여론조사에 의뢰를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뭐냐면은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설문을 보내서
그 설문에 응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하면은 한 5, 6분 동안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 아주 정치에 고관여층만 많이 그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쪽.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양쪽에 이 강성 지지층이 참여를 많이 하는데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은 지금 화가 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받는 그 응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뭐냐면은 본인이 그 윤석열을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샘플 중에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실제로 그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받은 득표보다 10%가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찍었던 사람 중에 10% 정도는 응답을 안 해버린다는 거죠. 표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은 전화로 하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한국경제와 PMI가 그 전화로 하지 않고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그러니까는 그 문자 메시지로 하니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으니까는 이 응답을 막 해요. 응답을 하는데 또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모바일 상품권 1,000원짜리를 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응답률을 높인 거예요. 높이니까 이게 응답률이 한 50%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49%에서 네. 많이 나온 데는 보니까 56%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응답률이 한 50% 올라가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양쪽의 강성 정권이 아니고 강성 지지층만 했을 때는 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응답을 더 많이 하니까 확 올라갔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정치에 무관심한 쪽도 응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000원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시간이 있고 시간 있을 때 하면 되니까요. 이게 그리고 이게 그냥 전화 통화로 하면 또 이거 사실 들고 있기 힘듭니다. 5, 6분 걸리죠. 예. 힘들고 짜증도 나고 뭐 중간에 끊어버릴 수도 있고 아예 안 받는 예. 수가 많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자로 그렇죠. 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하니까 가장 대표적인 데가 중성동갑에 예. 그 전현희 다른 데는 전현희가 전부 이겨놓은 걸로 나오는데 압도적으로 이겨놓은 걸로 나오는데 그거는 유니속으로 바뀌었죠. 유니속으로 많이 이겼었어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가령 뭐 추미애 또 이용 이용이 예. 추미애가 이용보다 보통은 10몇 프로씩 계속 앞섰거든요. 그런데 그 이 조사의 PMI 조사에서는 예. 0. 몇 프로가 이용이 앞섰습니다. 이용이 앞섰죠. 예, 이용이 앞서는 걸로 나와요. 예. 다른 격전지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었거든요. 용산도 그렇고. 용산도 저 많이 이기는 걸로 나왔죠. 예. 요산 저 근영세 후보가 많이 이기는 예. 걸로 다른 데는 좀 지는 걸로 나오는데 자 그런데 그런 조사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이 조사를 해놓고 발표를 못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넣은 겁니다. 왜 이런 조사를 받아주냐고. 그래 이게 이제 열심히 예. 위원장이 이내영 씨인데 예. 이 사람이 2020년도 저 임명이 됐더라고요. 12월 달에 예. 임명이 되니까 예.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사람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사람이고 이제 이번 한국경제신문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죠. 많이 보도됐죠. 인용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 방식을 바꾸니까 이렇게 달라진다. 사실 획기적이었거든요. 50%는. 그렇죠. 응답률 50% 듣도 보도 못한 예. 수치 아닙니까? 예. 엄청 획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그만큼 신뢰가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거죠. 깜짝 놀랐어. 이거 누굽니까? 털보 김어준. 김어준이 유튜브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 막 이렇게 떠드니까. 맞아요. 김어준이 먼저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개딸들한테 지령을 내린 거죠. 그렇죠. 좌표 찍어준 거죠. 예. 그래서 개딸들이 엄청나게 항의 전화를 하니까 이거 열심히 해서 뭐 PMI에다가 PMI가 사용한 표본이 지역 연령 성별 비율을 동일하게 추출하지 않아 여론조사 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세부 자료를 요구했다. PMI는 이제 사실은 이게 열심히 해서 요구했는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의 자료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측이 이거 조사하기 전에 사전에 열심히 하고 다 협의를 다 했다고 충분히 했어요. 협의돼서 그렇게 먼저 발표했는 부분인데 열심히가 이제 뒤늦게 시비를 걸었는 거죠. 유럽 언론사에서 그냥 할 수는 없죠. 그거.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해서는 아예
PMI 측이 내놓을 수 없는 자료를 요구하면서 니네들 이 자료 안 주니까 우리가 우리는 너를 보도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고 나온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격전지를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한 것 같은데 발표를 못 하고 있어요. 그 발표 나왔으면 꽤 재밌었을 텐데. 근데 이제 발표 이제 뭐 깜깜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발표를 이제는 못 하죠. 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여론 조사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해서 투표에서는 뭐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투표에서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지금 막 결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요. 결집 시작했습니다. 보수층이 투표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60대 이상이 지금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도 지금 인구가 유권자가 제일 많거든요. 유권자 분포가 지금 30대 이하보다도 더 많거든요. 그래서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난번에 80%.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다가 또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화를 풀고 투표장으로 가면 아마 충분히 그럼요. 과반 확보까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PMI 조사나 이런 거에 보면은 결코 뒤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뒤지고 있는 게 아닌데 계속 그 민주당에서 자기들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밴드 웨건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밴드 웨건 효과라는 게 막 그 풍악 때 차가 막 가면 둥둥둥둥 올리면서 가면 뒤에 쫙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죠. 그리 이제 밴드 웨건 효과를 노리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풍악을 올릴 때가 아니죠. 풍악을 올릴 때가 아니고 지금 이 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전부 다 운명은 지금 정해져 있는 그 상황입니다. 선거 끝나고 우리가 저 김준혁 양문석 만세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니까 조국은 운동학원 그 사회하는 약속 그걸 또 좀 지켜라. 이것도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운동학원은 그때 이제 처음에 그 조국 사태 때 불거져 가지고 박정숙 그 이사장이 물러나겠다. 그러면서 그때 제 말이 생생히 기억이 나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근데 운동학원 그때 뭐 가짜 소송까지 막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조국 동생 조건 씨, 조건 씨하고 와이프가 가짜 소송 위장이혼 막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위장이혼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조국 아버지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 법인 운동학원 상들이 소송을 제기했죠. 공사빈강 뭐 그때 맞아요. 52억 원 공사비 소송 제기가 이거 위장 소송 아니냐? 결국 학교 재산을 재단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위장 소송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근데 그때 이제 논란이 일어나니까 그 박정숙 이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그 기억이 나는 게 우리가 이 운동학원으로 인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사회 기록을 보면은 그 이사들이 물러난다는 건 전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박정숙 이사장이 임기를 다시 연장을 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주인이 조국 일가 겁니다. 지금 박정숙 이사장이 임기가 지금 2027년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 그때 당시 이제 인사청문회 할 때 조국 후보가 당시에 그 했던 얘기가 어머니가 이사장실에서 물러나고 저희 가정 모두는 운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기로 우리 가족끼리 얘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보니까 뭐 액션을 취한 가지 한 가지도 없어요. 심지어 이사회 저 회의록 보니까 논의 흔적조차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박정숙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은 사회하는 데다 있는데 사회하는 안 했으니까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또 박 이사장이 그런 입장문을 내놨다네요. 아 그래요? 어제구나. 오늘이라도 정부가 국공립화 요청을 전향적으로 받아주거나 운동학원을 잘 이끌어줄 공익재단이 나타난다면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이다. 본인들이 그렇게 내려놓겠다고 했잖아. 그럴 것 같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미지거리가 되니까. 이게 벌써 몇 년 지난 얘기. 2019년이죠. 2019년 조국 장관 임명될 때니까
벌써 한 5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려놓을 생각이 있었으면 뭐 굳이 뭐 재작년에 이사장직을 연임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일단 이제 임시 방편으로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했는데 조국이 장관 데리고 그것을 내려놓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국 장관에서 금방 물러났기 때문에 안 내려놓은 거고, 이번에도 또 하면은 만약에 조국이 국회의원 됐다가 구속되면은 금방 또 구속될 거니까. 예, 구속되면은 그걸 우리가 왜 내놔 또 이렇게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국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정말 파도 끝이 없는 그런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그런데 이제 뭐 조국이 얘기한다고 누가 뭘 믿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심지어 뭐 대학생들 보니까 뭐 단체가 뭐더라? 세전대요? 예. 그 친구 젊은 대학생들이 기자회견 했는 거 보니까 뭐 조국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는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또. 그렇죠. 예. 자, 이재명을 정조 대왕에 비유한 김준혁. 망언들을 다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위안부 관련 발언, 지금 오늘 이화여대에서 지금 학교에서 5시부터 좀 집회를 하고 있어요. 김준혁 물러나라. 그리고 초대 총장인 김한란 박사가 이대 학생들을 성상납시켰다는 이런 발언들까지 쭉 있는데, 이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 오늘도 새로운 게 계속 나왔어요. 근데 일일이 지금 입에 담기도 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어찌 고르는 사람마다 다 이런 사람들일까? 사실은 저는 김준혁 후보를 보면 한신대 학생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사람한테 뭘 배웠을까? 이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는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유튜브 통해서 김준혁 교수가 했던 얘기들을 보면 머릿속에는 온통 음란마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음란마귀밖에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음란마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수 밑에서 학생들이 뭘 배웠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공천 받는 과정은 물론 경선을 했습니다. 경선에서 박강원 전 원내대표한테 이겼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경선을 할 때 이미 친명으로 이렇게 딱 사표를 찍어줬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개딸들이 일제히 후보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공천을 받은 과정에서 그게 논란이 됐잖아요. 이재명을 정조 대왕에 비유를 하는. 그러니까 정조 대왕에 비유했고, 심지어 정여립 정여립의 비유를 해서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날 국회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거 400년 만에 정여립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유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런 사람은 왜 끝까지 안고 가려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런 게 필요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어차피 자기 머릿속에는 다음 대권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다음 대권에 났을 때 그때 뇌를 포장해 줄 수 있는 뇌를 멋지게 이렇게 딱 포장을 해서 내놓을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로 김준혁 교수를 생각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말을 이렇게 번들하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이 수원정이잖아요. 수원정에 민주당은 여기다가 완전히 승부수를 걸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원에 5개 지역인데, 수원벨트, 그러니까 반도체 벨트, 경기도 남쪽에 반도체 벨트에 살을 걸고 있고, 이 맞상대가 지금 이수정 교수예요. 이수정 교수죠. 이수정 교수인데, 지금 원래 수원이 0대5로 민주당에 다 작체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지금 박문규 전 장관이나 여러 사람을 투입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사퇴를 시키면은 한 척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여파가 있다. 파장을 일으킬 테니까. 파장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게 이런 막말 있잖아요. 막말 막 가서 무슨 위안부가 어쩌고 막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유튜브 김용민 유튜브에서 막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예요. 조금 전에 지금 학생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역사학자가 고종이 여색을 밝혔다 이런 이야기하고, 밤마다 파티를 했다. 밤마다 파티를 했다. 그 다음에 이 위안부 박정희가
뭐 위안부와 뭐 관계를 가졌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확인도 안 되는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 이대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상납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문헌에서도 확인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함부로 역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그 건국 과정을 상당히 왜곡하고 선전하고 막 선동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사람.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 미군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여대생들을 뭐 성상납을 했다. 이거는 정말 말 꺼내는 자체가 이거는 좀 그 수치스러운 뭐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 팩트도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시킨 그 이재명이 이 문제는 당장 뭐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본인은 지금 이것을 계속 그 침묵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이 볼 때는 김준혁 후보 뭐 막말이 그렇게 막말이 아닐 수도 있죠. 아 그래요? 이재명 기준으로 보면 뭐 당장 뭐 자기 기준으로 보면 이직셰셰 뭐 생각나는 거 의붓아버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저께 그 나베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고 그리고 평수상용만 해도 그렇죠. 평수상용을 보면 저도 한동안 잊고 있다가 그저께 어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저기 지금 그걸 들었어요? 지금 들으면 안 되는데 지금 어딨냐? 저 이재명 후보 인천 계양을구 이재명 후보 사무실 앞에 안정권 씨가 거기서 지금 유세차를 세우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속 하고 있는데 안정권 씨가 그 유세차에서 틀었더라고요. 그걸 이제 풀 텍스트를 트는 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논란이 있었죠. 압축을 해서 좀 잘라서 이거 틀면 안 되는데 풀로 틀면 돼.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지금 거기서 스피커 볼륨 이빨 올려가지고 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들어봤는데 다시 또 그 참 한번 살 떨리는 욕을 또 들었었는데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뭐 김준혁 후보 뭐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아니 그런데 그게 이제 좀 말씀드렸다시피 김준혁은 그냥 그런 막말 막 이런 그 개인의 뭐 인격 뭐 인성 뭐 그런 것을 이제 비난을 하면 되는데 역사학자라는 사람이 그 내용을 전혀 문헌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을 막 함부로 그 좌파 유튜브 채널 가서 이야기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라도 그렇지 너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뭐 성적인 용어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겁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서울에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과연 우리가 공화국이냐? 이거 최근에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작년 연말인가 그런 것 같던데. 제국주의 국가냐? 제국주의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아니냐? 지금 거의 황제가 다스리는 전근대 국가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대한민국이 아니라 과거의 대한제국가 같은 모습이다. 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제국주의적 속성을 보여주면서 더 강력한 전제주의 정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을 합니다. 연산 시절에 스와핑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뜬금없이 스와핑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역사학자가. 그리고 고위 관료들, 부부들을 갖다가 불러다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스와핑을 시키고 자기 남편 승진시키려고 궁에 남아서 계속해서 연산과 성적 관계를 맺는 고관 대작들의 부인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모습하고 뭐가 다르겠? 그러니까 이게 앞뒤 맥락이 없으면 이게 도무지 연결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독일입니까 어디입니까 저 엑스포 유치하러 나가서 그때 저 나가서 파리에서 그 기업인들하고 그러니까 식사를 했죠. 기업인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뭐 소주를 한잔 했다.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걸 비유를 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비판을 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고 일단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에서는 이 김준혁과 이 김준혁도 도전한 사람이 있어요. 조상호 그 이재명 대변인 또 그 MBN에 나와가지고 또 두둔한다고 막 했는데 대장동 변호사죠. 네, 그래서 대장동 저는 변호사. 어제 네. 저 조상호가 그 얘기 저 이대생 뭐 매춘 얘기를 하는 거 들으면서 네. 저 조상호는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대장동 변호사고 이재명은 맞아요. 측근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서 저렇게 얘기한 거는 혹시 이재명이 직접 얘기는 못하고 무슨 뭐 이재명 대표 그렇죠. 생각을 읽었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독 이재명 대독.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MBN에 나와서 이게 문헌에 있다 하면서 미국 CIC 방첩대 보고서에 있다고 했는데 그 방첩대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때 그 낭낭 클럽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좀 그 말씀드리면 길어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낭낭 클럽이라고 그때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이 영어도 할 줄 아는 이런 그 우리 여성들이 이 일종의 미군의 그 사교 클럽, 미군 부대 안에 사교 클럽 이후에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낭낭 클럽이라고 해서 그런 클럽이 있었는데 그때 김한란, 모윤숙 이 사람들이 그것을 뭐 회장으로 있었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일종의 사교 클럽을 운영을 하면서 미군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랄까 그런 것도 이렇게 좀 확보를 하고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이 미군 방첩부대에 들어가 있는데 미군 방첩부대에서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 정보를 가져간다. 그럼요. 그런데 그 정도고 그것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미군 CIC 보고서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그 보고서에도 사교 클럽을 하면서 미군들과 친교를 맺었는데 그런데 어떤 성적 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조상호가 MBN에서 이 문헌에도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가 김준혁, 조상호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준혁 사퇴, 그리고 조 부위원장 사과를 촉구를 했는데 이 고발인은 국민의힘과 이하여대 출신 김정재 의원. 그런데 이하여대 총학생 회장 했던 민주당 서영교. 서영교 의원은 왜 조용하죠? 근데 저는 오늘 그런 거 보면서 더 괘씸한 게 한병도 오늘 민주당 전략본부장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뭐 김준혁, 양문석 파동이 경기권에 뭐 그렇게 영향을 안 끼치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 얘기 듣고는 저 정말 괘씸하다는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뭐 니네들 떠들어도 어차피 우리가 이길 텐데 뭐 우리가 공천을 굳이 취소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어? 사실 유권자들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유권자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유권자들 진짜 뭐 좀 말을 순화시키면 소나 말로 보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병도가 전략기획본부장인데 전략기획본부장이 아직 뭐 선거에 별 영향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이재명이 이 김준혁, 그 양문석 뭐 사퇴시키지 못하는 거, 사퇴시키지 않는 것도 얄팍하게 표 계산을 하면서 그러니까 전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선거 후에도 뭐 양문석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준혁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필요로 하니까 이걸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이것도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유권자 우롱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는 사안을 그냥 정리를 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수 진영 후보가 이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고 왔다. 그럼 선거 끝났으면 난리 났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여론전에 능한 이 좌파들이 그냥 있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장예찬 후보 얘기하고 지금 김준혁 교수 얘기하고 비교하면 많은 수위를 이게 아예 게임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게임이 안 돼. 그러네요. 그렇게 비교하니까. 장예찬 후보 같은 경우는 25살 때 뭘 합니까? 세파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25살 때 그때 했던 얘기고 지금 김준혁 후보는 무려 작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대학 교수라는 사람. 대학 교수가 한 이야기예요. 역사학과 교수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그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왜 이러고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 내일부터 사전 투표 시작되니까 표로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된 거죠. 어차피 내일부터 투표는 시작이 되고 또 본투표도 그 10일에 본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이 지금 상당히 호전이 되고 반전이 됐기 때문에 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는 쪽이 이깁니다. 예, 투표 꼭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월 4일 보내드린 선거권의 현장 정치는 여기서 마칠 텐데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목요일에는 제 혼자 진행을 하고 이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은 화요일에 따로 코너를 맡아서 여의도 25시 그렇게 정했습니까? 네. 네, 여의도 25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각오를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 지금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김경국 본부장과 총선 D-6일 사전투표 D-1일 짚어본 정치 현장, 선거권의 정치 현장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on.